네. 군 상담에서 이제 맨 먼저 제가 군 상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는 제가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어, 맨 먼저 목차는 해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흔히 저희가 이제 교육사령부라고 부르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해군 훈련소의 훈련 과정과, 그리고 이제 입영 시에 우리가 미처 준비해 오지 못하거나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기가 그런 경우에 있다면 좀 챙겨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잠깐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입영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오게 될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상담관의 역할이 일반 군 상담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리고, 그 이후에 군 상담이란 어떤 건지, 일반 상담과 군 상담의 차이, 그 다음에 군 상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간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 상담에서 상담관의 역할, 상담관의 어떤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좀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군 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실제로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드러내고 있는 훈련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군에서 상담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군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군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 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목차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해군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좀 해볼게요.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해군 진해로 가시면, 훈련받으러 딱 가는 곳에 가면 교육사령부 이렇게 해서 건물에 이런 큰 글자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열고 일단은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6주 동안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잘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좀 되고, 건물 밖으로 반대편을 보게 되면 사실은 바닷가가 잔잔하게 보여지는 진해루라고, 네, 편안하고 평온한 그런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 안과 군 밖의 사정이 이 담 하나로 실제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요. 그래서 교육사령부에서 이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나면 6주차가 되면 마지막 날 지금처럼 하얀 제복을 입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는 교육사령부에서 전반기 교육이 끝나고 후반기 교육으로 이어지는데요. 교육사령부 안에서는 이 과정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최대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청춘 기록에 나오는 박보검, 최근에 수료를 해서 아주 이제 잘 군악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얼굴은 못 봤지만, 멀리서 봤지만 그래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군교육사령부에 이런 화면으로 잠깐 이런 걸 안내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서는 어떤 것들을 과정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군대에 안 가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군대에 가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이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해군 교육사령부에서는요, 훈련소에서 하는 과정을 입영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단계로 넣어져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5주차가 좀 빠듯하다고 해서 6주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주에서 6주까지 훈련을 받고 있고, 처음에 입영을 하게 되면 입영주 1주차, 가입영주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입영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 신체검사 이런 것들 하고, 체력 적중도 합니다. 그래서 신상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첫 주 금요일 되면은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치료나 치유를 통해서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면제되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가 되면은 1단계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교육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걸음걸이나 행동 태도 요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병기에서 M16 그런 소총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과 분류라고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반 분류도 있고 군악 분류도 있고 뭐 조리 분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류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가로 좀 배치받을지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1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해지고요. 2단계에서는 해군 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전투 수영 IBS라고 해서 보트를 타고 이제 구조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이제 전투 구보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요. 3단계에서는 4주 차에 좀 힘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교육사령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속에서 야전 교육 훈련 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격이나 유격이나 확생강, 각계전투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서 4주 차에는 극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5주 차에는 실제로는 이제 군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하게 되면서 활동 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 주차에 정모를 받게 되고 수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전반기 교육이 끝나게 되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병사들에게는 6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주차에서 5주차 과정에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입영 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군 상담에서 이 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힘든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입영 시 반입 가능한 풀품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릴 건데 실제로 여러 병사들이 복용 중이던 처방약이 있는 약을 가져오지 않아서 군에서 하루나 이틀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아토피나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면 그 다음날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의무대가 있어서 이제 치료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시간적인 갭이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대하기 전에 복용 중이던 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함께 가져오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스킨이나 로션,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튜브나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 유리병으로 된 것은 실제로는 반입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폐기가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 관련된 성경책이나 불경책을 소지가 가능하고요. 안경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분의 안경이 하나 더 있어도 좋지만 그러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같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입대하기 전에는 실제로 필기구나 손목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함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군대는 통제된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훈련소는 조금 자율성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여분을 한두 개 더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폼 클렌징 같은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여분을 하나 정도 준비해서 오시면은 훨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친구나 동기가 갈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목시계입니다. 실제로 손목시계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만 손목시계를 가지고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시계가 없을 때 시간의 개념이나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군대 가는 친구가 있으면 손목시계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편지지, 편지봉투, 우표. 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사실은 편지를 쓸 일이 크게 없고 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표를 직접 사야 되는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편지를 쓰는 상황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쓸 때 주소를 제대로 적어야 되고 그리고 우편번호를 제대로 적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또 그중에서 나중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실제로는 여자친구의 주소를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편지를 적어 놓고 실제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편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딘가에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표까지 잘 준비해서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입대 시 반입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핸드폰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전기기기 이런 것들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적혀 있는 것들 외에 예외 사항들은 대부분 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군대 가실 분들이 아직 있으실 거고 주변에 친구나 후배나 선배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없다면 당황을 덜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군 안에서는 군 밖에 있는 생활과 너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달라진 입영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대하는 당일 전원이 PCR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해군에는 670기 해군병이 입대해 있고요. 그리고 당일 PCR 검사를 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음성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입대 전에 2주 전까지 다중밀집시설을 방문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격리되거나 아니면 예방적 관찰자로 분류가 됩니다. 예방적 관찰자일 경우에는 좀 괜찮지만 막상 격리가 되는 경우에는 1인 1실에 2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소통하는 그 정도의 상황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경우에 입대 전에 대부분은 우리가 다중밀집 시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입대 전에 우리가 술도 마실 수 있고 친구랑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실제로는 2주 전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격리된다는 걸 예측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격리되는 상황에 놓이는 훈련병들이 이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호소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관으로서 별도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 상황적인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듣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검사는 매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예전보다는 좀 더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는 훈련하는 기간이 되게 늘어나서 6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민간인이었다가 6주 정도 끝날 때 되면 이제 군인화가 되어서 굉장히 군인처럼 씩씩하게 잘 생활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있는 곳에서 상담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곳은 일반 상담을 하는 군 상담소가 아니고 훈련소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어서요. 실제로는 임상심리사의 역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영 후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 힘듦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체크가 되면 의무대의 정신과 군의관님께 진료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정신과 군의관이 판단해서 실제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상담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군 복무는 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트라우마 관련해서 과거의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지금 군 생활과 연결되어서 불편함이 올라오거나 과도한 불안이 올라오거나 눈물이 계속 나는 경우, 우울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복무 의지가 있다면 개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에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상담관의 역할 중에서 가입영주라고 첫 주에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복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게 실제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무를 지금 하느냐 몇 개월 미뤄서 다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자살 위기나 다른 위기에 좀 놓여 있는 그런 훈련병이 있다면 그걸 식별해서 실제로는 안전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게 상담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군에서는 자살 예방, 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상담관에게 좀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이런 상담관의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소와 복무하고 있는 일반 군에서의 어떤 실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소에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요 면담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긴장도가 조금 더 있고 또 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해군 교육사령부의 훈련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없으시면 군 상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군 상담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대학에 있을 때는 군 상담이라는 것이 정보가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상담이라는 것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군 상담이라는 상담관으로 직책을 받아서 근무를 해보니까 군대에는 상담자가 군 상담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상관, 지휘관 이런 분들이 상담 교육을 받고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군대에서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자가 상관이 부하나 아래 사람을 내담자로 인식을 하고 병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담관들은 이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관이나 지휘관에게 상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지휘관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 전공자, 저와 같은 상담관이 군무원이나 간부, 그다음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상담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학교에서 보거나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볼 때처럼 상담자만 상담을 하지는 않고요. 네, 업무를 하고 있는 군인도 함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상담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군인에게 받았는지 상담관에게 받았는지 이건 조금 다른 문제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상담 전공자가 상담을 하는 이런 대상이 저희가 병영생활 전문 상담이라고 해서 저와 같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진로 상담을 하는 진로 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고충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상담관의 역할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거는 저와 같은 군 상담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군 상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군에서 익숙하게 10년, 15년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는 폭이 조금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해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 상담 교육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강압적이고 지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 단위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우리 문화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또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나 긍정성에 대해서 어떤 그 개인을 보는 그런 방향성도 조금씩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는 군이 너무 통제된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6주 안에 대부분이 조금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실제로는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이 없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술을 마실 수 없고 뭔가를 내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옆에 있는 동기와 잠깐 얘기하는 거 많은 시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견뎌야 되는 게 5-6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후반기 교육에서는 이런 훈련이나 실제로 몸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후반기 교육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갈 직별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교육의 단계가 많기 때문에 후반기는 1주에서 3주 정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그다음 과정은 배를 타거나 실제로는 육상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군인들의 어떤 과정을 잠깐 봤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일반 상담과 군 상담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자라고 하면 상담 전문가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 상담에서는 군에서 간부, 특히 이제 부사관이나 장교나 이런 분들은 군 간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담자가 군 간부이거나 또는 상담관이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상담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 전문가가 되지만 군에서는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 그리고 지휘해야 되는 간부들이 군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담에서는 목표를 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군 조직의 어떤 특수성, 보완해야 될 것, 그리고 임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담에서는 내 남자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어린 아이도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도 내담자가 될 수 있는데 군 상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상담에서는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20대 청년층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이층은 일부 간부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무원들이 계속 군대 안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관계는 실제로는 외부에서는 수평적인 관계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단일 관계로 보여지는데 군 상담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에서도 어쨌든 계급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중 관계가 형성됩니다. 계급 따라서 군에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이고 상담도 이어지는 관계.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어 이중 관계여서 실제로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이중 관계를 배제하는 편인데 실제로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같이 훈육을 하고 계시는 부사관들, 중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 같이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업무를 할 때는 같이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관계에서 중심을 잘 잡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환경적인 건 군에 오시면 대부분은 개인 생활을 하든 밖에 생활과 다르게 공동 생활합니다.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가 있고요. 그래서 2층 침대가 한 격실에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런 6개 정도 있는 격실이 6개 정도 분포가 돼 있고 그게 한 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소대는 한 소대장님과 부소대장님이 관리를 하고 실제로는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한 번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대들이 실제로는 여러 소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번 해군에 입영한 친구들은 1,070명 정도 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원들을 일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900명 이상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의 문제가 일반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군 상담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이나 자해나 이런
좀 힘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군에서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고충 처리를 해서 자살 생각이나 성추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거나 말을 하게 된다면 고충 처리를 위해서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군에서는 특히 이제 교육사령부에서는 단기 상담만 할 수밖에 없어요. 5주, 6주 지나면 이제 다른 교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반 상담에서는 장기도 할 수 있고 단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군 부대에서도 실제로는 장기 상담은 조금 어렵다고 해요. 다른 상담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대부분 단기 상담을 하고 있고 10회기 내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조금 지금 5회기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동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좀 장기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데 군에서는 비자발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담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관심명으로 볼까봐 힘들어할까봐 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집단 상담이나 다른 것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보면 일부 자발적인 상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힘들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지휘관이 의뢰해서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군 상담에서는 그런 경우는 좀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어떤 의뢰하거나 해달라고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상담과 군 상담 내부에서 보는 것들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 상담에서는 상담자 역할이 간부가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병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신병이라는 부르는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배를 타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해요. 그래서 2차 전입을 2차 발령을 받게 되는데 전입병으로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새로 적응하는 곳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군 생활을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잠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상담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간부가 먼저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간부가 군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사들이 만날 수 있는 간부는 부사관이고 그 다음이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부사관은 맨 처음에 인관하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좀 가고요. 중대장인 경우에는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계가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 직책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부들은 실제로는 제일 일선에서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 상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군 상담가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병영생활 상담자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군 상담의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깊이 이제 어떤 고민이나 해결해야 될 점이 생긴다면 실제로는 상담관에게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랑 상담관의 역할이 관계가 좋아져야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줄 때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병사도 대인관계가 중요하고요. 상담관도 사실은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부의 역할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실제로 간부들은 군 상담에서 이렇게 이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군 상담에서 상담관의 역할이 어떤 건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상담관은 2005년에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00명이고요. 육군에서는 400명이 지금 넘어가는 상태고요. 상담관의 수가. 해군과 공군은 인원이 군인 인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은 각각 40명 전후로 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군도 지금 38명에서 40명, 그 사이가 해군의 상담관 전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요런 상담을 계속 지휘하고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속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사나 간부나 공무원들이 군 생활이나 업무에 있어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실제로는 신병대대라서 간부나 공무원이 오기에는 조금 환경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1303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만약에 전화했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는 위기에 대한 식별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개입을 바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자살 사건이 저희가 인제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살 시도에 그치게 되고 그 훈련병이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이 이어지면서 위기 개입을 굉장히 빨리 했고 매일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더 이상 자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아졌을 때 인제 군인과 제가 함께 조율해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관 혼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거나 어떤 상황을 해결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관과 군인이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어쩌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익숙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학교에서 말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 사실은 좀 궁금해요. 저희들은 간부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간부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편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부라는 건 부사관과 장교를 좀 표현하는 거고요. 부사관들은 훈육을 하는 훈육요원들 이런 분들도 부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인과 상담관이 함께 해서 인제 지금은 병사들을 이렇게 가혹행위나 총기 난사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인제 상담관을 통해서 대거 많은 이게 상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과 비교해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50% 이상이 총기 난사나 가혹행위나 자살 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관의 역할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존재가 실제로는 군인들에게 지금 현재는 정신 건강을 목표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방향성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상담관의 주요 업무가 심리 검사를 하고 해석 상담을 하는 게 맨 처음 맞습니다. 맨 먼저 만나게 되면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하거나 해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검사는 밖에 있는 우리가 보는 MMPI가 군 신인성 검사라고 해서 좀 변화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신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속해 있는 것이 군 생활 적응 검사나 복무죽합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군 상담관이거나 군인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검사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복무적합도 검사를 한번 하고요.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복무적합도 검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중에서 군생활 적응 검사를 해서 이 친구가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잘 지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는 군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좀 어렵게 된다면 실제로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다른 조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많이 하는 상담이 집단 상담입니다. 이건 저희가 몇 명을 모아서 집단 상담하는 경우는 어렵고요. 실제로 집단 상담은 군에서 지휘관이 의뢰를 해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인원수도 실제로 밖에서는 뭐 8명 이 정도 선에서 좀 많이 하는데 군에서는 실제로 하는 인원이 많을 때는 한 15명까지도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휴가 일정이나 자기 복무 일정에 따라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밖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에서 저희가 주로 다뤄보면 훈련병일 경우에는 초기 적응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병사일 때는 대인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제된 상황에서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고립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로 상담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군대 안에 있을 때도 군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대학을 복학을 해야 되는지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에 대해서는 군 외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군 내에서 실제로는 병사로 입대를 했지만 UDT나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도 해서 저희가 진로 상담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이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군에서 통제된 상황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실제로 자살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군대에서 병사로서 동료를 어떻게 게이트키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살 예방 교육에서 고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실제로는 매뉴얼이 다 짜여져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들에게 통제된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곧 입대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훈련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나면 일단은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자발적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상담 예우도 괜찮고 자살 생각에서 중지가 되고 실제로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좀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담 기법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담에 대해서 실제로 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병사들을 관리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상담 기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교로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소위부터 시작해서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데 거의 한 대위 정도는 10년에서 15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어지는데 실제로 상담 기법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를 타는 상황에서는 상담 기법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육상으로 잠깐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잠깐 하지만 실제로는 배 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기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사관들도 실제로 15년 근무했던 사람들도 개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심리 검사를 별도로 나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문제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이거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할 생각이 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군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기법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들에게 상담이라는 건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인이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 기법 교육에서도 맨 직급이 가장 올라갔을 때 하는 준사관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중사, 상사, 원사까지 갔을 때는 거의 한 40대 중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제로는 장교로 직급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복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시는 진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상담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기법적인 걸 굉장히 좀 잘 배워가시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참여하시고 있고요. 군대에서 또 많은 것들이 트라우마 상담입니다.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묻어뒀던 것들이 군대에 오게 되면서 갑자기 통제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과거 경험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훈련병 중에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했는데 군대에서 그런 것들이 통제된 상황에 딱 놓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학교 폭력에 그 상처가 다시 올라와서 군 생활에서 훈련을 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빨리 좀 개입을 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대부분 군인들 중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경험, 입대 전의 경험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실제로는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조기에 개입이 되지 않고 좀 이미 많이 과도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실은 군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군대 와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과거 경험이 있고 군대에 와서 촉발이 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담으로 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위기 개입 상담이 있고요. 그래서 상담관으로서 위기 개입에는 굉장히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좀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이 사람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 후속 조치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부가 이 친구에 대해서 밀착해서 굉장히 옆에 딱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한 상황을 확보하고 나서 실제로는 조금 더 편안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도 대학과 똑같이 또래 상담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슈퍼비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상담자는 군과 대학처럼 똑같은 과정이지만 실제로 6개월 단위로 그렇게 1년에 2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관은 부사관 후보생의 면접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사관들이 실제로 후보생으로 임관하기 전에 면접을 통해서 그런 점수를 체크하기도 하고 상담관들은 그런 상황에서 태도나 어떤 자신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점수 자체를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각종 이제 회의를 참여하는데 실제로 저희의 역할은 제도적인 문제를 건의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은 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관의 주요 업무를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